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이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아 온 산천 초목이 바싹 말라 비틀어지던 어느 해의 이야기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그 열기가 어찌나 대단한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콧속이 후끈거리고 땅바닥에서는 아지랑이가 독사처럼 피어오르던 시절이었지요.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그 틈으로 얼은 주먹이 드나들 정도였고 농부들의 가슴속 또한 그 논바닥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애구구 이놈의 하늘이 아주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먼. 비가 와야 모를 힘든 말든 할 터인데 이러다간 올 가을에 입에 풀칠이나 하겠나. 마을 어귀 먼지가 풀풀 날리는 밭둑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던 최 노인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옆에서 힘없이 괭이질을 하던 장정들도 하나둘씩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민대감댁 논에는 물이 찰랑찰랑 넘친다던데 어찌 우리 마을 물길만 이리 꽉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윗물에서 둑을 막아놓고 자기네 땅만 적시는 게 분명합니다요. 젊은 농부 덕칠이 억울함을 토로하자 옆에 있던 촌장이 황급히 손을 저으며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쉿! 이 사람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지 않나. 그 양반 귀에 들어갔다간 뼈도 못 추려. 그때였습니다. 그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묵묵히 그러나 쉼없이 흙을 파내는 사내 하나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그저 무명이라 불렀습니다. 며칠 전 마을에 호련히 나타나 일손을 돕겠다고 자청한 이 낯선 사내는 허름한 삼배옷을 걸치고 있었으나 그 어깨가 떡 벌어진 것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다른 이들이 더위에 지쳐 나가 떨어질 때도 그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아니 이 땅의 목마름이 자신의 목마름이라도 되는 양 미친 듯이 괭이를 휘둘렀습니다. 이복의 무명. 자네도 좀 쉬엄쉬엄 하게나. 그러다 쓰러지면 약값도 못 건지네. 최 노인의 걱정 어린 말에도 무명은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싱긋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 사이로 빛나는 눈동자는 기이할 정도로 맑고 깊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사실 그는 구중궁궐의 편안한 용상을 마다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직접 눈에 담고자 몰래 궁을 빠져나온 조선의 지존 이휼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물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는데 짐이 어찌 궐 안에서 시원한 화채나 들고 있겠는가. 이 땀방울이야말로 내 죄를 씻는 물이다. 이휼은 마음속으로 뇌까리며 다시금 괭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붓만 잡던 고운 살결이 터져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지만 그는 아픔조차 잊은 채 굳은 땅을 파고 또 팠습니다. 바로 그때 아지랑이 너머로 싱그러운 바람 한 줄기가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머리에는 묵직한 광주리를 이고 양손으로는 치맛자락을 야무지게 잡은 처녀가 밭두렁을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을 촌장의 딸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따가운 햇볕에 얼굴이 발그레하게 익었으면서도 씩씩한 걸음걸이로 지친 장정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힘드시지요? 제가 시원한 냉수랑 보리밥 좀 비벼왔으니 한술 뜨고 하세요. 연화의 목소리는 타들어가는 갈증을 단번에 씻어내릴 듯 청아했습니다. 그녀가 광주리를 내려놓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흙냄새를 덮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장정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모여들었지요. 아이고 우리 연화 아가씨밖에 없네 그려. 이 늙은이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이휼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흙먼지 속에서도 잃지 않은 단정함, 어른들을 먼저 챙기는 공손함, 그리고 무엇보다 땀 흘리는 이들을 향한 따뜻한 눈빛이 그의 가슴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장정들에게 물바가지를 돌리던 연화의 눈길이 홀로
떨어져 있는 이율에게 머물렀습니다. 거기 계신 분은 왜 안 오세요? 이리 와서 목 좀 축이셔요. 연화가 물바가지를 들고 다가오자 이율은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신의 남루한 행색과 흑투성이 몰골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혹은 자신의 고귀한 신분이 이 순박한 자리에 흥을 깰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지요. 아니요. 나는 괜찮습니다. 어르신들 먼저 드시게 두십시오. 이율이 짐짓 투박한 말투로 사양했으나 연화는 포기하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율의 땀범벅이 된 얼굴과 피 맺힌 손을 보자마자 안타까움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손이 일이 되도록 일을 하셨어요? 객지에서 오신 분 같은데 우리 마을 일에 이토록 애를 쓰시니 송구해서 어쩌나요? 연화는 자신의 허리춤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이율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표주박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 그의 두 손에 쥐어 주었지요. 자, 받으세요. 일하는 사람은 귀천이 없고 땀 흘린 뒤 마시는 물은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보다 맛있다잖아요. 어서요.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이라. 이율은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꾹 참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가 건넨 표주박을 받아들었습니다. 거칠어진 손과 고운 손이 스칠 듯 말 듯 짧은 순간 허공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낭자. 이율은 최대한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보통의 사내들과 달리 거친 말 대신 정중한 어조를 사용하는 그를 보며 연화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 낯선 사내에게서 흙먼지로도 가려지지 않는 기품을 느꼈습니다. 어머, 말씀하시는 게 꼭 글 읽는 선비님 같으세요. 이름이 어찌 되시는지요? 연화의 물음에 이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는 흙탕물이 튄 자신의 옷자락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일꾼, 무명이라 불러주십시오. 무명이라 이름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름을 숨긴다는 뜻인가요? 연화는 영민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해사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논에 물기를 터주신 은인이라는 게 중요하지요. 자, 여기 보리밥도 좀 드세요. 제가 특별히 열무김치를 넉넉히 넣었습니다. 연화가 건넨 보리밥 그릇을 받아든 이율은 생경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궐 안에서는 사내 진미가 차려져도 입맛이 없었는데 땡볕 아래 쪼그리고 앉아 낯선 처녀가 건네준 이 투박한 밥 한 그릇이 어찌나 귀하고 맛있어 보이는지요. 그는 한 숟가락 가득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참으로 좋군요.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이요? 다행이네요.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그래야 이 지독한 가뭄도 이겨내지요. 연화는 이율의 옆에 털썩 앉아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이율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러나 어색하지 않게 나란히 앉아 갈라진 논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낭자. 만약 누군가가 막힌 물길을 뚫어준다면 이 마을도 다시 예전처럼 살기 좋아지겠지요? 이율이 넌지시 묻자 연화는 먼 산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민대감 같은 권세가들이 꽉 쥐고 있는 물길을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그저 하늘만 쳐다볼 뿐이지요. 그녀의 말 속에는 체념과 울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율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이토록 맑고 고운 처녀가 권력의 횡포에 기죽어 살아가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반드시 물길은 열릴 것입니다. 이훌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속에 숨겨진 사내의 강인함과 여린 외모 속에 감춰진 처녀의 강단이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대지 사이로 한 줄기 단비가 스며들 듯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설명할 수 없는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롭던 새참 시간을 깨트리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뿌연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처럼 일더니 이내 시커먼 그림자들이 평화롭던 논두렁을 덮쳤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뚝 끊기자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기세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갓을 눌러쓰고 비단 도포를 휘날리는 이는 다름 아닌 병조판서 민치영이었고 그 뒤로는 몽둥이와 육모방망이를 든 하수인들이 험악한 인상을 쓴 채 도열해 있었지요.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방금 전까지 웃음꽃을 피우던 장정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런 쥐새끼 같은 것들 여기서 노닥거리고 있었더냐? 민치영이 말채찍으로 허공을 딱 하고 내리치며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한여름의 열기조차 식혀버릴 만큼 섬뜩했습니다. 최 노인이 황급히 먹던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네, 대감마님. 어인 행차시옵니까? 저희는 그저 잠시 요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요. 요기? 내 사유지에 둑이 터져 귀한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너희는 밥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느냐? 민치영의 눈이 매섭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마치 벌레를 보듯 백성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사실 둑이 터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밤새 누군가가 고의로 구멍을 낸 것이었습니다. 민치영은 그 범인이 이 마을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요. 이율은 흑투성이 얼굴을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백성의 어버이인 자신이 보는 앞에서 탐과 놀이가 주인 행세를 하며 백성을 겁박하는 꼴이라니. 당장이라도 허리춤에 숨겨둔 단검을 꺼내 저 거만한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으나 그는 주먹을 꽉 쥐어 그 충동을 눌러야만 했습니다. 지금 정체를 드러낸다면 단순히 민치영 하나를 베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영모의 누명을 쓴 이 마을 사람들은 몰살당할 테니까요. 참아야 한다. 지금은 왕 이율이 아니라 천한 일꾼 무명이다. 납작 엎드려야만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때 민치영의 시선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덕칠에게 꽂혔습니다. 내 놈 눈빛이 심상치 않구나. 어젯밤 둑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놈을 보았다는 제보가 있다. 내 놈이냐? 아, 아닙니다요. 저는 어제 다리가 아파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었습니다요. 억울합니다, 대감마님. 덕칠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민치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어 주리를 틀어라. 물 도둑놈이 나올 때까지 놈들의 입을 하나씩 열어볼 것이다. 하수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자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이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웅처럼 멋지게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비틀거리더니 하수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물동이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으악! 아이고, 나 죽네. 이hul에 과장된 비명과 함께 물동이가 엎어지면서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수인들은 갑작스러운 물세례에 눈을 뜨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볼썽 사납게 나뒹굴었고 그 소란을 틈타 덕칠은 뒤로 물러날 수 있었지요. 이hul은 진흙탕에 얼굴을 쳐박고는 엉엉 우는 신용을 하며
민치영의 말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이 미천한 놈이 겁이 많아 그만 발이 꼬였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이율은 짐짓 모자란 사람처럼 침까지 흘려가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겁쟁이, 아니, 살기 위해 자존심 따위는 내다버린 비루한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치영은 흙탕물이 튄 자신의 비단신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잉, 더러운 놈. 눈깔은 폼으로 달고 다니느냐? 저런 멍청한 놈이 무슨 둑을 터뜨렸겠느냐? 썩 꺼지거라. 민치영이 채찍을 들어 이율의 등을 내리치려는 찰나 누군가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앙다물고 엎드린 이율의 앞을 가로막으며 민치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멈추십시오. 이 사람은 며칠 전 굴러들어온 뜨내기 일꾼일 뿐입니다. 어수룩하여 제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때려 무엇 하시겠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곧았습니다. 이율은 진흙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자신의 등 뒤로 느껴지는 연화의 치맛자락 떨림을 생생히 느꼈습니다. 내 백성이 저 여린 처녀가 나를 지키려 하는구나. 그 사실이 사무치게 고마우면서도 사내로서 한없이 부끄러워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치영은 채찍을 든 손을 멈추고 연화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빛나는 연화의 단아한 미모가 그의 흥미를 끈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채찍 손잡이로 연화의 턱을 툭 치며 고개를 들어 올리게 했습니다. 호, 이 척박한 땅에 제법 고운 꽃이 피었구나. 촌장의 딸이라 했더냐? 불쾌한 손길에 연화가 고개를 획 돌려 피하자 민치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법 도끼도 있고 말이야. 내 오늘은 기분이 잡쳐 그냥 가겠다만 물 도둑놈을 잡지 못하면 그 죄를 내 아비와 이 마을 전체에 물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너도 내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할 게야. 민치영은 싸늘한 경고를 남기고는 말에 올랐습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하수인들도 툴툴거리며 물러갔습니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 하나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참담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엎질러진 물동이와 지식여진 보리밥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지요.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것을 간신히 버티고 흙투성이가 된 이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수건을 꺼내 이율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이율은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보인 비굴한 모습이 그녀에게 얼마나 한심하게 비쳤을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웅얼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낭자. 나 때문에 낭자까지 곤욕을 치를 뻔했소. 나는 참으로 못난 사내요. 이율의 자책 섞인 말에 연화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못나긴요. 덕분에 덕칠 아재가 끌려가지 않았잖아요. 실수였든 고의였든 당신이 그 앞을 막아선 건 사실인걸요. 연화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의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이율이 넘어지던 순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겉보기엔 엉성하게 발이 꼬인 듯 했지만 물동이가 정확히 하수인들의 발목을 노리고 날아간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절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저 어수룩한 일꾼일까? 연화는 이율의 깊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려 했지만 이율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네, 내가 치우겠소. 낭자는 어서 들어가 쉬시오. 이율은 도망치듯 엎질러진 밥상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따가운 햇살이 내리꽂혔지만 그보다 더 따가운 것은 연화의 시선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를 벗어난 민치영은 말 위에서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엎드려 빌던 흑투성이 사내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진흙 범벅이 된 얼굴 사이로 번뜩이던 그 형형한 안광. 그것은 평생 땅만 파먹고 산 무지렁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있어. 쥐새끼들 틈에 살쾡이 한 마리가 숨어든 게야. 민치영은 옆에 있던 신복에게 은밀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그놈을 감시해라. 촌장의 딸년 주위를 맴도는 그 덩치 큰 놈 말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똥 누는 것까지 낱낱이 보고해.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땅 위로 이제는 의심과 음모라는 또 다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휼이 덮어쓴 무명이라는 가면은 과연 언제까지 그의 정체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화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작은 의심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밤이 찾아오면 낮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으나 대지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더위에 지쳐 끊어질 듯 이어지는 적막한 야밤, 마을 사람들은 타는 목마름을 꿈속에서나마 달래보려 툇마루에 혹은 멍석 위에 쓰러지듯 잠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연화만은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산에 무명의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물동이를 걷어차고 바닥을 기던 그 비굴한 모습과 찰나의 순간 자신을 감싸듯 막아서던 듬직한 등판이 도무지 하나로 겹쳐지지 않았던 탓이지요. 정말 그냥 바보인 걸까? 아니면 바보인 척하는 걸까? 연화는 답답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라도 쐬면 머리가 좀 맑아질까 싶어 마을 어귀의 성황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앞서가는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덩치나 걸음걸이로 보아 낮에 본 무명이 틀림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 야밤에 어딜 가는 거지?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은 비틀거리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빠른 속도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낮에 민대감의 하수인이 감시를 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에 연화의 가슴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명의 뒤를 쫓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민대감의 첩자였습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휘청거리며 걷던 무명이 돌부리에 걸린 듯 기우뚱하더니 숲속의 덤불 사이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첩자가 당황하여 두리번거리는 사이 덤불 속에서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대신 올빼미 우는 소리만이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제기랄, 똥이나 싸러 갔나? 군뱅이 같은 놈이 어딜 간 거야? 첩자가 투덜거리며 엉뚱한 방향으로 사라지자 나무 위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왔습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낮에 어수룩한 일꾼 무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조선의 국왕 이휼이 서 있었습니다. 전하, 쥐새끼는 따돌리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검은 복면의 사내가 이휼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휼의 호위무사인 운이었습니다. 일어나라. 궐 밖에서는 전하라 부르지 말라 했거늘. 그래, 상황은 어떠하냐? 민치영이 사유지 둑을 이중으로 막아놓았습니다. 둑을 지키는 사병들의 경계가 삼엄하여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금군을 부를까요? 운의 보고에 이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금군이 움직이면 조정이 시끄러워진다. 게다가 백성들이 다칠 수도 있어. 내가 직접 뚫겠다. 하오나 위험합니다. 놈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백성이 물이 없어 죽어가는데 왕의 안위가 대수냐. 내게 맡기고 너는 망을 보거라. 이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품에서 붉은색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것은 민대감이 훔쳐간 물을 백성에게 돌려준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표식이었습니다. 이훌은 바람처럼 민대감의 사유지 둑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연화는 멀찍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어 대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숲을 가로지르는 저 날렵한 몸놀림은 도저히 낮에 본 그 둔한 사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게 정말 무명씨라고. 아니야, 저건 사람이 아니라 산짐승이거나 귀신일 거야. 연화는 두려움마저 느꼈지만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홀린 듯 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대감의 논에 물을 대는 거대한 수로의 수문 앞 횃불을 든 사병 두어 명이 졸고 있었습니다. 이훌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반대편 숲으로 던졌습니다. 닭! 누구냐? 사병들이 소리난 쪽으로 우르르 몰려간 사이 이훌은 그림자처럼 수문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거대한 나무 판자로 막힌 수문은 어른 장정 5이 달라붙어도 열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이훌은 쇠지렛대를 틈새에 끼워 넣고 온몸의 기운을 단전으로 모았습니다. 이훌의 팔뚝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단순히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의 흐름과 수문의 구조를 꿰뚫어보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장 약한 고리를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열려라, 제발 열려라. 내 백성의 목을 적셔다오. 이훌의 간절한 기합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수문이 끼익하는 굉음을 내며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으로 갇혀있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지요. 콸콸콸. 거세게 쏟아지는 물소리는 마치 억눌려 있던 백성들의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이훌은 쏟아지는 물보라를 맞으며 수문 꼭대기에 우뚝 섰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의 모습은 마치 세상을 호령하는 신장과도 같았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고 동시에 경외감이었습니다. 세상에 물이다. 물이 흐른다. 연화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에 이훌이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면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과 덤불 속에 숨은 연화의 눈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비록 얼굴은 가렸지만 그 깊고 슬픈 눈빛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흑투성이 얼굴 속에 숨어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무명씨, 당신 대체 정체가 뭐예요? 연화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이훌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사병들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수문 기둥에 붉은 비단 주머니를 묶어두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도둑이다. 물 도둑이 들었다. 사병들이 뒤늦게 달려와 고함을 쳤지만 이미 수문은 활짝 열려 물줄기는 거침없이 아래쪽 마을 논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훌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붉은 주머니만이 바람에 나부끼며 이곳에 다녀간 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우물가에 앉았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언제 돌아왔는지 무명이 마루에 앉아 태연하게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다시 허름한 삼배옷이었고 어깨는 축 처져 보였습니다. 낭자 안 주무시고 거기서 뭐 하십니까? 달밤에 체조라도 하시는 게요? 무명이 특유의 어수룩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보았습니다. 그의 집신 틈새에 묻어있는 젖은 이끼와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무명씨, 방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이율은 하품을 쩍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배가 살살 아파서 뒷간에 좀 다녀왔습니다요. 헌데 낭자,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럽답니까? 무슨 일이라도 났습니까? 능청스러운 그의 연기에 연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아까 그 영웅 같은 사내가 이 사람인데 눈앞에 있는 건 영락없는 동네 바보 형이니 말입니다. 거짓말. 아까 뒷간이 아니라 산 쪽으로 가시는 걸 봤는데요. 연화가 한 발 다가서며 추궁하자 이훌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삶고 있던 집신을 내려놓고 연화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장난기 어린 눈빛 뒤로 찰나의 순간 고뇌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낭자, 밤길은 어둡고 험합니다. 때로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더라도 그저 꿈이었다 여기는 게 신상에 이로울 때가 있지요. 낭자가 다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부탁이었을까요? 부드럽지만 뼈 있는 그의 말에 연화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이다. 물이 내려온다. 논에 물이 찼어.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뛰쳐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훌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낮의 비굴한 웃음도 아까의 냉철한 표정도 아닌 오직 백성의 기쁨을 함께하는 왕의 인자한 미소였습니다. 연화는 그 미소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든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이 이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사내에게 걷잡을 수없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마워요. 연화가 들릴 듯 말 듯 속삭이자 이훌은 못 들은 척 다시 집신 삼기에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토끼처럼 쫑긋 서서 그녀의 숨소리 하나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몰고 올 파장은 결코 시원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붉은 주머니를 본 민치영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날이 밝기가 무섭게 마을은 다시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밤새 터진 물길 덕에 논바닥은 촉촉이 젖어들었으나 사람들의 얼굴에 핀 웃음꽃은 채 피기도 전에 짓밟히고 말았지요. 민치영이 이끄는 관군들이 어젯밤보다 2배는 더 살벌한 기세로 마을을 포위했기 때문입니다. 민치영의 손에는 어젯밤 이훌이 수문에 묶어두었던 붉은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고약한 붉은 주머니를 남긴 쥐새끼가 이 마을에 숨어 있다. 내 사유지의 수문은 천근 쇠로 되어 있어 웬만한 장사가 아니고선 열 수 없지. 필시 그놈은 억지로 문을 열다 손바닥이 성치 않을 것이다. 민치영은 매의 눈으로 마을 장정들을 쏘아보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사내놈들의 양손을 검사해라. 손바닥에 찢어지거나 긁힌 상처가 있는 놈은 모조리 잡아들여라. 명령이 떨어지자 관군들이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 모인 장정들은 공포에 질려 떨면서도 차례대로 손바닥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줄 뒤편에 서 있던 이훌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어젯밤 녹슨 수문 레버를 맨손으로 돌리다 생긴 깊은 생채기가 오른손바닥을 가로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매 안으로 손을 감췄지만 검문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런 낭패로군. 여기서 손을 보이면 꼼짝없이 잡힐 테고 그렇다고 무력을 쓰면 마을이 피바다가 될 터인데. 이훌이 진퇴양난에 빠져 주먹을 꽉 쥐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연화가 이훌의 소매를 낚아채듯 끌어당겼습니다. 무명씨,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부엌 아궁이 좀 고쳐달라 하신 게 언젠데. 연화는 관군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이훌을 마을 회관 옆 부엌으로 잽싸게 끌고 들어갔습니다. 부엌 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손 좀 줘봐요. 어서요.
이효리 머뭇거리자 연화는 거칠게 그의 오른손을 낚아챘습니다. 쩍 벌어진 상처에서 배어나온 피가 굳은 살 사이에 맺혀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요. 어젯밤 그 사람. 낭자, 이건 오해요. 낯질하다 베인 것뿐인데. 거짓말 마세요. 낫에 베인 상처랑 쇠에 긁힌 상처도 구분 못할까 봐요. 연화는 이효리의 말을 딱 자르며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밑에서 검은 숯검댕을 긁어 모으고 찬장에 있던 된장독을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관군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무명 씨, 조금 따가울 거예요. 참으세요. 낭자. 지금 뭘 하려는 겁니까? 가만히 계세요. 살고 싶으면. 연화는 대답 대신 이효리의 상처난 손바닥에 숯검댕과 된장을 거칠게 문질러 발랐습니다. 쓰라림에 이효리 신음을 삼키자 그녀는 솥뚜껑을 달구던 뜨거운 행주를 그 위에 덮어 꾹 눌렀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잡혀가요. 그때 부엌 문이 벌컥 열리며 관군 하나가 창을 겨누고 들이닥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썩 나오지 못해?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가 이효리의 앞을 가로막으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나으리, 노크도 없이 남의 집 부엌엔 왜 들어오십니까? 시끄럽다. 이놈은 뭐냐? 왜 여기서 웅크리고 있어? 손바닥 좀 보자. 관군이 이효리에게 다가오자 연화는 한숨을 푹 쉬며 이효리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에구, 이 화상아.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뜨거운 솥뚜껑을 맨손으로 잡으면 어떡해. 연화의 기막힌 연기에 관군이 멈칫했습니다. 이효리는 연화가 만들어준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숯검댕과 된장으로 범벅이 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제가 배가 고파서 누룽지 좀 긁어 먹으려다 그만 손이 이 모양이 됐지 뭡니까? 아파 죽겠습니다요. 관군이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된장 냄새와 숯 냄새가 진동하는 데다 검게 그을린 듯한 손바닥은 베인 상처인지 화상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에잉, 더러워라. 밥 처먹다 데인 놈을 내가 왜 봐? 썩 꺼져. 관군은 침을 퇴뱉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두 사람은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연화가 주저앉으려 하자 이효리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낭자, 괜찮으시오? 이효리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이효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 그는 더 이상 바보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마을을 구한 영웅이자 자신을 믿고 몸을 맡긴 한 사내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어요? 연화의 물음에 이효리는 흑투성이가 된 그녀의 옷자락을 털어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물이 없으면 벼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낭자가 어르신들께 밥을 나르는 마음이나 제가 수문을 여는 마음이나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우리 마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남 같지가 않군요. 나를 위해 기꺼이 공범이 되어준 여인이 사는 곳인데 어찌 남의 일이라 하겠습니까? 이효리의 그윽한 눈빛에 연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위해 공범이 되어준 여인. 그 말이 족쇄처럼, 아니 붉은 실처럼 두 사람의 운명을 묶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효리는 자신의 더러워진 손을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헌데 낭자,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지만 그대의 기지와 배포는 웬만한 대장부 뺨을 칠 정도입니다. 혹시 무서운 건 없습니까? 무섭지요. 민대감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아니까요. 하지만 연화가 말끝을 흐리며 주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치마폭에서 깨끗한 헝겊을 꺼내 이효리의 손을 다시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된장 범벅이 된 손을 닦아내는 그녀의 손길은 아까와 달리 깃털처럼 조심스럽고 애틋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잡혀가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냥 그래요. 연화의 귀가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율은 차마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좁은 부엌 안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신분의 벽도 쫓기는 자의 긴박함도 잠시 잊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고맙소 낭자. 이 은혜는 내 반드시 갚겠소.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낭자만은 지킬 것이오. 이율은 연화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사내에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자 연화는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평온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최 노인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제발 놓아주십시오.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이 부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민치영이 연화의 어린 남동생인 동희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치영의 손에는 동희가 가지고 놀던 붉은색 실로 짠 딱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율이 남긴 붉은 주머니와 똑같은 재질의 실이었습니다. 호, 이 천한 것들이 감히 궁중에서나 쓰는 귀한 비단실을 가지고 놀아? 이 실이 어디서 난 것이냐? 내 놈의 누이가 숨겨둔 것이냐? 민치영의 서슬 퍼런 추궁에 동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그 실은 이율이 며칠 전 연화의 뜯어진 옷고름을 고쳐주라며 몰래 놓아두었던 자투리 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희야. 그녀가 뛰쳐나가려 하자 이율이 단호하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낭자도 잡히오. 기다리시오. 하지만 동희가 제 동생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 나요. 나를 믿으시오. 내게 방법이 있어. 이율의 눈빛이 다시금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낮의 무명도 밤의 영웅도 아닌 냉철한 지략가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옥으로 깎아 만든 작은 호패였습니다. 이것을 들고 뒷산 선앙당으로 가시오. 거기 가면 삿갓을 쓴 사내가 있을 것이오. 그에게 이 패를 보여주면 낭자와 동생을 구해줄 것이오. 당신은요? 당신은 어쩌고요? 나는 저 미끼를 물어야겠소. 그래야 낭자가 사니까. 이율은 연화의 대답도 듣지 않고 부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발걸음만큼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이쿠. 대감마님. 그건 제 것입니다요. 이율이 바보 같은 목소리로 소리치며 마당으로 굴러나왔습니다. 민치영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율에게 꽂혔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잔혹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이거 그냥 예뻐서 주었습니다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색깔이 하도 고와서 동희 녀석한테 딱지나 접어주려고 그게 죽을 죄입니까? 이율은 마당 한가운데서 뒹굴며 통곡했습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영락없는 촌부였으나 민치영의 눈초리는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민치영은 이율이 내민 붉은 실 뭉치를 채찍 끝으로 낚아채듯 들어올리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주었다. 하필이면 내 곳간을 턴 도둑놈이 남긴 표식과 똑같은 실을 내 놈이 우연히 주었단 말이냐? 도둑이라니요. 저는 당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배가 고파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 뜨내기일 뿐인데 억울합니다. 대감마님.
이효리 땅을 치며 발버둥 치자 민치영은 눈짓으로 하수인을 시켜 이효리의 옆구리를 걷어차게 했습니다.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이효리 고꾸라졌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이를 지켜보던 연화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주먹을 입안에 틀어넣어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안 돼, 나서면 안 돼. 그가 시킨 대로 해야 해. 이효리는 고통 속에서도 슬며시 고개를 돌려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가시오. 그의 눈빛이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연화는 이효리 단순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 사내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봐라, 이놈을 옥사로 끌고 가라. 내 친히 이놈의 주둥이를 열어 그 속에 숨겨진 혓바닥이 얼마나 긴지 확인해 볼 것이다. 민치영의 서슬퍼런 명령에 포졸들이 짐승을 다루듯 이효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동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이효리 끌려가며 남긴 흙바닥의 긴 자국이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관군들이 철수하고 마당이 잠잠해지자마자 연화는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에 꽉 쥐어진 옥패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덤불을 헤치고 돌부리에 채이며 산길을 달렸습니다. 기다려요, 무명씨. 제발 살아만 있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선앙당에 도착했을 때 과연 그곳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가 나무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이효리의 호위무사, 운이었습니다. 누구요? 운이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낮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을 펴 옥패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옥패에는 구름 속을 노니는 용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삿갓을 벗어던지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주상 전하의, 아니, 그분의 신표가 아닙니까? 낭자가 어찌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인 어른은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운의 다급한 외침에 연화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전하, 주상.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 흑투성이 무명씨가 밥을 걸신 들린 듯 먹고 비굴하게 웃던 그 사내가 임금님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놀라 자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잡혀가셨어요. 민대감이 붉은 실을 핑계로 그분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어서 구해야 해요. 뭐라? 민치영, 그자가 감히. 운이 분노로 주먹을 쥐자 아름드리 나무 껍질이 우지끈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산 아래를 노려보았습니다. 금군을 소집해야겠습니다. 민치영의 집을 포위하고 영모죄로 다스려야겠습니다. 안 돼요. 연화가 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분이 잡혀가면서까지 숨기려던 정체예요. 지금 관군이 들이닥치면 민대감은 그분을 인질로 삼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칠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다 죽을 거예요. 연화의 말에 운이 멈칫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효리 굳이 호패를 이 처녀에게 맡기고 스스로 잡혀간 것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 백성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었을 테니까요. 그럼 어찌한단 말이오? 저 소굴로 그냥 들어갈 수는 없소. 제가 길을 알아요. 연화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어릴 적에 민대감댁 부엌에서 잔심부름을 했었어요. 그 집에는 곳간 뒤쪽으로 하수구와 연결된 개구멍이 하나 있어요. 어른은 못 지나가지만 몸이 날쌘 사람이라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안내할게요. 운은 잠시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저 당찬 기세. 주상 전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옥패를 맡기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좋소.
낭자의 용기를 믿겠소. 허나 약속하시오. 위험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겠다고. 약속 못해요. 그분을 구하기 전엔 발 한 짝도 못 떼요. 한편 민치영의 사가 지하 감옥.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곳에 이율이 묶여 있었습니다. 주리를 트는 형틀에 앉혀진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치영은 아직 고문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이율의 손바닥을 다시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된장의 숯검댕이라 냄새 한번 고약하구나. 헌데 말이다라 놈아. 밭일하다 생긴 굳은 살과 칼을 잡아 생긴 굳은 살은 위치가 다르지. 내 놈의 손바닥은 괭이보다는 검에 더 익숙해 보이는데 내 착각이냐? 민치영이 이율의 턱을 쇠꼬챙이로 들어올리며 물었습니다. 이율은 눈을 흐리멍덩하게 뜨고 해벌쭉 웃었습니다. 헤헤, 검이라뇨? 저는 검은 콩, 검은 깨밖에 모릅니다요. 아까부터 왜 자꾸 어려운 말씀만 하십니까? 하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끝까지 시치미를 떼시겠다. 민치영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 그가 쇠꼬챙이를 화로에 집어넣었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가 치익 소리를 내며 위협적으로 빛났습니다. 내 놈이 입을 열지 않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내 놈을 미끼로 걸어두면 붉은 주머니의 진짜 주인이 제 발로 찾아오겠지. 아니면 아까 그 당돌한 계집아이를 잡아와 내 놈 앞에서 하나씩 벗겨보면 재미있는 꼴을 볼 수 있으려나? 연화의 이야기가 나오자 이율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멍청해 보이던 눈동자가 맹수처럼 번뜩이며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묶인 팔에 힘이 들어가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낮게 깔린 목소리. 그것은 더 이상 비굴한 무명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옥좌 위에서 만조백관을 호령하던 군주의 위엄이 서린 서늘하고도 묵직한 경고였습니다. 민치영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냐, 내 놈 말투가. 그 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는 순간 내 놈의 목은 내 손에 떨어질 것이다. 이율은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다는 듯 고개를 똑바로 들었습니다. 흙탕물에 절어 있어도 감출 수 없는 귀기가 지하 감옥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치영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쥐새끼가 아니라 호랑이 새끼였어? 좋아, 아주 좋아. 내 오늘 내 놈의 가죽을 벗겨 그 정체를 만천하에 까발려주마. 민치영이 달궈진 인두를 들고 이율에게 다가가는 순간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곳간에 불이 났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 감옥의 작은 창문이 깨지고 매캐한 연기가 밀려들어왔습니다. 당황한 민치영이 문 쪽을 돌아보는 사이 감옥 천장의 환기구 덮개가 뜯겨나가며 검은 그림자가 뚝 떨어졌습니다. 운이었습니다. 전하, 늦어서 송구합니다. 운이 번개 같은 솜씨로 칼을 휘둘러 민치영의 손에서 인두를 쳐내고 이율의 포박을 끊어냈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자유가 된 이율은 손목을 돌리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민치영의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니,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이율의 시선이 열린 문 밖, 혼란에 빠진 민대감의 저택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는 불타는 곳간 쪽에서 연기를 마시며 필사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있을 연화가 있었습니다. 내 여인을 두고는 못 간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을 집어삼킬 듯 붉은 화마가 기와 지붕 위로 춤을 추고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가득 메운 아비규환의 현장을. 민대감의 곳간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사랑채까지 옮겨붙어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잡아라. 저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라.
지옥귀처럼 일그러진 얼굴로 민치영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사병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었지요. 이휼은 한 손에는 서슬 펄은 검을, 다른 한 손으로는 운이 건네준 흑색갓을 눌러쓰고 적진 한복판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검문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묵직한 일격필살. 그것은 살생을 위한 검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수호의 춤이었습니다. 비켜라. 내 길을 막는 자, 베는 것을 주저치 않겠다. 이휼의 호령에 사병들이 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흑투성이 삼배옷을 입고 있음에도 뿜어져 나오는 그 기세가 마치 산군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휼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불길이 가장 거세게 치솟는 곳간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연화낭자. 어디 있소? 그때였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뒤에서 기침소리와 함께 연화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창을 든 사병 하나가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요망한 계집. 창날이 연화의 등을 찌르려는 찰나, 바람보다 빠르게 날아온 검이 창대를 캉 하고 쳐냈습니다. 이휼이었습니다. 그는 낭창거리는 몸놀림으로 사병의 오금을 걷어차 쓰러뜨린 뒤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명씨, 아니 전하. 연화는 그을음이 잔뜩 묻은 얼굴로 울먹였습니다. 이휼은 자신의 도포 자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너무 늦게 왔소. 다신 그대를 혼자 두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는 불길 속에서도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는 짧은 순간 호위무사 운이 피 묻은 칼을 털며 다가왔습니다. 전하, 정문 쪽이 막혔습니다. 담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퇴로는 이미 민치영과 정의 사병들에 의해 겹겹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민치영은 뒷짐을 지고 비릿한 미소를 흘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양에서 들여온 길쭉한 조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호라, 감동적인 재회로구나. 허나 그 사랑 타령도 저승가서나 계속하거라. 민치영이 총구를 겨누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칼로는 총알을 막을 수 없는 법. 운이 몸을 날려 이휼 앞을 막으려 했으나 이휼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민판서. 그 총구가 향해야 할 곳은 내가 아니라 오랑캐의 심장일 터. 내 놈이 진정 조선의 신하라면 그 총을 거두라. 닥쳐라. 내 앞길을 막는 자는 왕이라 해도 용서치 않는다. 죽어라. 민치영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탕! 하는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나며 안으로 넘어졌습니다. 와! 성난 파도와 같은 함성이 린대감의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횃불과 몽둥이, 괭이와 낫을 든 마을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 선두에는 최 노인과 덕칠이 그리고 붉은 주머니를 손에 쥔 동이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누가 우리 은인들을 건드리느냐? 최 노인이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쳐 비틀거리던 그 힘없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터진 물길을 보며 생기를 되찾은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수를 안겨준 무명과 촌장의 딸을 구하기 위해 두려움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썩 물러가지 못해? 관군을 부르겠다. 민치영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분노한 민심의 물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덕칠이 낫을 휘두르며 사병들에게 달려들자 주춤하던 다른 농부들도 고함을 지르며 합세했습니다. 물 도둑놈들아! 우리 쌀 내놔라! 우리 물 내놔라! 잘 훈련된 사병들이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농부들의 기세에 밀려 대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운이 소리쳤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십시오. 이휼은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갑시다, 낭자. 우리를 믿어주는 저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하오. 두 사람은 혼전이 벌어지는 마당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인간 방패가 되어 사병들의 칼을 막아주었습니다. 괭이에 찍히고 몽둥이에 맞아가면서도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명씨, 어서 가요. 여긴 우리가 막을라니까. 덕칠이 피 흘리는 이마를 닦으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이휼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왕인 자신이 백성을 지켜야 하거늘 도리어 백성의 피가 자신을 지키고 있는 이 참담하고도 벅찬 현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너희에게 태평성대를 돌려주리라. 그들이 무너진 담벼락을 넘어 산길로 접어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이유를 놓치지 않고 조준하고 있던 민치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림없다. 탕! 매캐한 화약 냄새와 함께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총알은 정확히 이율의 등, 그 중에서도 연화를 감싸 안고 있던 왼쪽 어깨를 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이율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뜨거운 쇠공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지금 쓰러지면 연화가 위험해진다. 그 일념 하나로 이율은 흐려지는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전하! 무명씨! 운과 연화가 동시에 그를 부축하려 하자 이율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꼿꼿이 허리를 폈습니다. 스친 것뿐이다. 어서 움직여야 해. 하지만 그의 삼배옷 왼쪽 어깨는 이미 검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에 끈적하고 뜨거운 액체가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피가 많이 다치셨잖아요. 괜찮다니까. 내 몸은 내가 안다. 이휼은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민치영의 사병들이 끈질기게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저쪽이다. 피 자국이 있다. 밤이슬이 내리기 시작한 산길, 부상당한 왕과 그를 지키려는 여인, 그리고 충직한 무사는 턱 밑까지 차오른 추격자들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번쩍이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지루한 가뭄과 추격전의 끝을 알리는 서막처럼 말이지요. 낭자, 조금만 더 가면 안전한 동굴이 있어. 이휼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안색은 달빛 아래 백지장처럼 창백했지만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강인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앞을 가려 발밑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휼을 부축한 어깨에 온 힘을 실었습니다. 죽지 마요. 제발 죽지 마요.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임금님이건 바보 일꾼이건 그냥 내 곁에 있어줘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장대비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그 비는 민대감의 집에 난 불을 꺼트리고 피 묻은 이휼의 발자국을 지워주었으며 메마른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가 두 사람의 운명까지 축복해 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온 세상을 집어삼킬 기세였습니다. 빗소리가 거세질수록 동굴 안의 정막은 더욱 깊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포효했으나 이 좁고 어두운 공간에는 거친 숨소리와 타오르는 두 사람의 체온만이 위태롭게 맴돌고 있었지요. 이휼은 바위 벽에 기대앉아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총탄이 스치고 지나간 어깨에서는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배어나와 삼배옷을 적시고 바닥에 흙마저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속치마 끝단을 찍 찢어냈습니다. 가만히 계셔요. 지혈부터 해야 해요.
연화의 목소리는 울음기에 젖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상처 부위를 헝겊으로 꾹 누르자 이효는 윽 하고 낮은 신음을 토해내면서도 애써 입꼬리를 올려 보였습니다. 아프오 낭자. 낭자의 손맵시가 이리 매운 줄 알았다면 내 함부로 덤비지 않았을 것이오. 지금 농이 나오십니까? 피가 이리 많이 나는데 이러다 정말 잘못되시면 어쩌려고요.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이훌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이훌은 성한 오른손을 들어 연화의 젖은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한 일꾼의 손이었으나 그 손길만은 세상 무엇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울지 마시오. 내 이 정도 상처엔 이골이 난 사람이오. 그보다 낭자가 무사하여 다행이오. 그거면 되었소. 대체 왜 그러셨어요? 도망칠 수 있었잖아요. 저 같은 게 뭐라고 임금님께서 목숨까지 거십니까? 연화가 마침내 임금님이라 불렀습니다. 이훌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소? 내가 누구인지. 어찌 모르겠습니까? 옥패를 보았을 때부터, 아니, 민대감 앞에서 호령하시던 그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이 나라의 지존이 아니시고선 그런 눈빛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요. 연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무나 높고 먼 분. 감히 마주볼 수도 마음에 품어서도 안 되는 하늘 같은 분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후벼 팠습니다. 신분의 격차라는 거대한 족쇄가 비로소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미천한 제가 용안을 뵙고도 예를 갖추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험한 일까지 시켰으니 죽여주십시오. 연화가 물러나 엎드리려 하자 이훌이 다급하게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힘에 이끌려 연화는 이훌의 품으로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연화야. 이훌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궐 안에 모두가 나를 전하라 부른다. 내 말 한마디에 머리를 조아리고 내 눈치만 살피지. 허나 너만은 달랐다. 너는 나를 땀 흘리는 사내로 봐주었고 배고픈 인간으로 대접해 주었다.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낀 건 옥좌 위가 아니라 내가 건넨 보리밥을 먹던 그 논두렁 위였다. 이훌의 고백은 빗소리에 섞여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왕이 아니다. 그저 한 여인을 연모하여 목숨을 건 이름 없는 사내일 뿐이다. 그러니 너도 나를 왕으로 대하지 마라. 나를 너의 무명으로 대해 다오. 무명씨. 연화는 흐느낌을 참지 못하고 이훌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오직 사랑 하나만을 갈구하는 한 사내의 진심이 그녀의 심장을 녹여내렸습니다. 신분의 벽도 죽음의 공포도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도 두 사람의 포옹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맞닿았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욕망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고 상처를 보듬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동굴 밖의 빗줄기가 잦아들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비가 그친 세상은 씻은 듯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수백 개의 말발굽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전하, 어디 계시옵니까? 관군의 깃발이 산자락을 뒤덮었습니다. 운이 이끄는 금군과 지방 관하의 군사들이 민치영의 사병들을 제압하고 왕을 찾아낸 것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이율은 연화의 부축을 받으며 당당히 섰습니다. 비록 피 묻은 삼배옷 차림이었으나 아침 햇살을 등진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위엄 있는 제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통쾌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민치영이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이율이 던진 붉은 주머니와 그 안에서 나온 장부, 그리고 무엇보다 왕을 향해 발포한 조총이 명백한 증거가 되어 그의 죄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민치영.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제배를 불리고 급기야 왕을 시해하려 한 대역죄를 어찌 씻으려느냐. 이율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민치영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저자를 당장 압송하여 국문하되 그 죄를 만천하에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 할 것이다. 또한 민치영이 독점하던 물기를 영구히 개방하여 모든 백성이 고루 쓰게 하라. 만세. 상감마마 만세.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가뭄 끝에 단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논에는 물이 넘실거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악인은 처단되었고 막힌 물길은 뚫렸으며 잃어버린 정의는 바로 섰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이율이 환궁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금군의 호위를 받는 화려한 가마가 준비되었지만 이율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만치 밭둑에 서 있는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흑투성이 치마를 입은 채 말없이 눈물만 짓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꿈 같은 시간이 끝났음을 직감한 탓이겠지요. 이율은 가마에 오르기 전 운을 불러 나지막이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연화를 향해 입모양으로 소리 없이 약속했습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황금 들판이 출렁이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민대감의 논에서 풀려난 물 덕분에 마을은 유례없는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청명한 가을날 마을 어귀에 다시 한번 요란한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관군이 아니라 궁중에서 나온 상궁과 나인들이었습니다. 이 마을 촌장의 여식 연화 아기씨가 뉘시온지 상궁의 물음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연화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상궁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비단으로 감싼 교지를 내밀었습니다. 주상 전하의 명이십니다. 가뭄 속에 핀 연꽃을 궁으로 모셔와 평생의 반려로 삼고자 하신다 하셨습니다.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교지와 함께 전달된 붉은 비단 주머니. 그 안에는 이율이 상릴로 받은 품삯으로 샀던 투박한 나무,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인연을 가장 높은 곳에서 맺겠다는 왕의 변치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연화가 왕비 마마가 되는겨. 경사났네, 경사났어.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 연화는 비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험난했던 지난날에 대한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궁궐의 후원. 고운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연못가 정자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골룡포를 입은 이율이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엇을 그리 열심히 하시오, 중전? 아, 오셨습니까? 그저 옛 생각이 나서 연꽃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율은 빙그레 웃으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가 희미한 흉터로 남아 있었고 연화의 손가락 끝에는 바느질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흉터가 쑤시지 않으십니까? 연화가 걱정스레 묻자 이율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니요. 이 흉터는 아픔이 아니라 훈장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낸 증거이자 백성의 아픔을 잊지 않게 해주는 족쇄니까. 나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그날의 맹세를 되새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못에는 가뭄을 이겨내고 피어난 연꽃이 맑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